음, 향기가 있긴 있네요. 요즘 꽃들이 향기가 별로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탐스럽죠. 갑자기 이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한참 많이 어, 꽃집에 다니길래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므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피었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금방 다른 꽃으로 갈아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와, 이 봄이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거의 또 갑자기 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또 갑자기 겨울 같은 날씨였잖아요. 기후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러다 보면 또 결국 금방 여름이 올 것이고 참 아쉽습니다. 올해는 벚꽃을 보는 시간이 참 짧았어요. 한참 예쁘게 피어있는 시간이 정말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고는 막 돌풍이 불고 그런 바람에 며칠 전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벚꽃은 하얀 벚꽃은 그렇게 사라져 가고 이제 뭐 장미가 한창인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러다 보면은 뭐 여름 되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좀 잔인한 4월이라고 하지만 잔인하게 빨리 그냥 스르르 지나가 버리는 이 봄의 이 설렘을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설레는 느낌으로 아주 오래전에 소설이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어떤 설렘이라든가 썸 이런 거에 어떤 그 도파민은 늘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소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김유정님의 뭘까요? 김유정님의 설렘설렘하는 소설 짐작이 가시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유의 얘기는 보통 봄봄, 동백꽃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은 좀 코믹까지는 아니지만 좀 유쾌하면서도 약간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어떤 그 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이른 봄이겠죠? 동백꽃은 언제 피지? 어쨌든 그런 설렘이 있는 그런 음, 그런 소설입니다. 아주 짧지만 짧은 만큼 간단히 쉬어가는 느낌으로 차 한잔 하실 때 그럴 때 잠깐 들어보는 소설로 하나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김유정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에 한참 전에 소설 산골을 소개해 드렸을 때도 김유정님에 대해서는 좀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그래도 좀 간단히 쭉 말씀 한번 드리고 낭독하겠습니다. 김유정님은 1908년 2월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셨고요. 휘문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연희전문외과 문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중퇴하시고 또 보성전문학교에 다니시다가 또 자퇴하시고 뭐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브나로드 운동이죠. 계몽운동. 저변의 대중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몽적인 현대적인 어떤 그 자각을 일깨우는 그런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서 어떤 한글 보급에도 꽤나 문맹 퇴치에도 상당히 열의를 쏟으셨죠. 그래서 일례로 고향 신례마을에 금병의숙을 세워서 문맹 퇴치 운동을 실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 등단을 하신 것은 1935년 단편소설 조선일보의 소낙비,
소나기가 아니고 황순호님의 소나기가 아니고 김유정님의 소낙비입니다. 소낙비에 또 노다지가 조선중앙일보에 또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돼서 문단에 등단하셨습니다. 등단하던 해에 금 따는 콩밭, 떡, 산골 저번에 제가 낭독해드렸죠. 한참 전에. 그리고 만무방, 그리고 오늘 낭독하려고 하는 짧은 소설 봄봄. 아니 오늘 봄봄이 아니죠. 실수했어요. 오늘은 동백꽃이고 그리고 봄봄. 또 이듬해에는 봄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낭독해드릴 동백꽃 등을 발표하셨고요. 1937년에는 과거에 그 유명한 정윤희 씨였나? 영화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 원래 원작이 김유정님의 땡볕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지 등을 발표했으나 아쉽게도 그해 지병이 악화돼서 30세 일기로 요절을 하셨다고 하네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남짓한 작가 생활 동안 30편이 넘는 그런 단편을 발표하셨고 미완성의 장편도 계셨고 그리고 한 편의 번역 소설을 남길 만큼 아주 왕성한 창작 의욕을 불태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2007년에 김유정 문학상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영재이신 천재이신 어떤 그런 토속적이면서도 그 약간은 그 어떤 유머와 해악이 있는 그러면서 계몽적인 이런 소설을 열정적으로 발표하신 김유정 님이 외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좀 더 오래 사셨다면 더 풍부한 우리 문학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김유정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동백꽃. 이 동백꽃은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아마 그 수능에 언젠가 과거에 짤막하게 나왔을 거예요. 저희 때도 배웠으니까.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아셔도 즐겁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봄도 됐고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백꽃 낭독하겠습니다. 동백꽃.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겼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달게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내 수탉,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조금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굳혀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놨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를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요새를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왜일까요? 나흘 전 감자 쪽간만 하더라도 감자 쪽간은 어떤 사건을 쪽간이라고 하나 봐요. 사투리죠. 나흘 전 감자 쪽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한참 바쁜데 쓸데없는 일로 막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걸 생이질이라고 한다네요. 예.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너 혼자만 일하냐?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하물며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러자 그럼 혼자 하지 때려야 돼.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그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휙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휙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와, 그 느낌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단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물고는 엎드려질 듯 자빠질 듯 눈뜨고로 휑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낼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베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이 배제를 얻는 거는 이렇게 땅을 빌려서 소장농하는 것을 배제를 얻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을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 자존심, 자격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눈치가 없고 이 젊은 청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축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죠. 알아도 모른 척일 수도 있고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뭔가 이렇게 좀 해학적이고 재미난 그런 가벼운 어떤 연애 소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내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암탉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안방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그게 대가리나 치면 모르는데 볼기짝 엉덩이를 그렇게 쥐어박는다네요. 아유, 뭐 많이 맺혔네요.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 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오라고 그러냐?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죄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달기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이년아 남에다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획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는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개를 휑하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쬐 깔겠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너 배는 병신이지? 그만둬 좋으련만.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키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드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배차라고 하는 건 다른 대책, 방법.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대로 갔다. 쌈딱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무살을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단다. 이게 진짜 말 되나요? 고추장 먹이면 그렇게 힘이 세지니 좀 근거 없네요.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이 있게로 들이밀고 먹여봤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횟속에다 가둬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전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우란에서 헌옷을 뜯는다. 그렇게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쫓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면서 면도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멀심하게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도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 사나운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쟁그럽다는 거 아주 고소하다, 아주 시원하고 아주 속이 후련하다, 뭐 그런 뜻이라네요.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삼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산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골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대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벌연 물부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참 대단하네요. 담배 이렇게 많은 거 해가지고 그냥 들이붓네요. 고추장물을. 그러나 한두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귀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말라 죽은 가지를 삭정이라고 한답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 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췄다. 그 호두기는
봄철에 물오른 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고루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짤막한 밀집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나뭇가지로 만든 피리를 호두기라고 하나 보네요. 호루라기가 아니라 호두기. 네. 거지 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노란 동백꽃이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뭔가 싱숭생숭하죠? 네. 그 틈에 끼어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시리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플러팅 아닙니까? 유혹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푸드득하고 들리는 달개 횟소리다. 비령그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마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 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아니 뭐 아까 처음에는 그 여자애랑 몸싸움 할 수도 없다고 하더니만 이제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덤벼들었네요. 그것도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린 곳에서.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이 중요하네요. 소문이 났기를 본인이 봐도 예쁘다는 거죠. 걱실걱실 일도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두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너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전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서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놨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기를 찾는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지만 뭘 안 그러겠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점순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쌩 모른 척 하니까 이거 뭐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우리 닭한테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을 테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 나를 그렇게 모른 척하면 되겠냐 뭐 이런 말인데, 그쵸?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진짜 몰랐을까요?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너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기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끝. 끝입니다. 동백꽃. 이렇게 노랗게 흐드러진 동백꽃이 핀 들판에서 이런 애정행각을 그 향긋한 냄새, 알싸한 그 냄새 아찔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점순이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아요. 너 이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은근슬쩍 떠다밀고 그러면서 또 뭐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서로 너나 나나 도낀 객낀 서로 말하지 말자. 서로 잘못한 거 말하지 말자. 거기에는 우리 둘이 이렇게 꽁냥꽁냥 했던 것도 말하지 말자. 서로 좋을 것 없으니 뭐 그러면서 그렇게 네 봄날에 동백꽃이 흐드러진 들판에서 숲속인가요? 설렘설렘하는 아주 짧은 단편소설 김유정님의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아주 짧은 봄에 어울리는 소설 동백꽃 낭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치아가 좀 안 좋아서 교정 틀을 좀 하다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낭독할 때는 빼기는 하는데 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빼면은 뭔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낭독할 때 조금 혀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짧은 단편소설 동백꽃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봄에 맞게 이건 동백꽃이 아니지만 아주 봄봄봄봄 하는 꽃. 이렇게 집에 꽃 하나 꽂아 놓으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꽃을 꽂아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 듯 하다가 또 사라질 것만 같은 아쉬운 봄날 여러분께 동백꽃 낭독해 드렸고요. 또 뭐 아는 우리나라 어떤 그런 단편 소설이든 수필도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동영상 하나 올릴게요. 짧아서 조금 아쉽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시간이 꽤 돼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날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그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고 이런 화사한 꽃처럼 생동감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